이번 시간에는 경동맥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환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맥경화는 이제 혈관벽 안이 이제 좁아지는 것들이죠. 동맥경화 안이 생기면서. 근데 동맥 박리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부족한데 경동맥 박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경동맥 박리는 조금 해부학적인, 조직학적인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동맥을 일반적인 파이프라고 본다면 4개의 층으로 보통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층 중에 안쪽에 있는 하나, 둘, 3개 정도에 되는 층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것이 자발적으로도 될 수 있고요. 혈류에 의해서 혹은 외력에 의해서 외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그 혈관벽들이 찢어지는 게 되는 경우에는 혈관 내막 안쪽에 있는 기존의 다른 물질들이 피와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혈전이 발생하고 혹은 찢어져 있던 혈관벽이 혈류 전체를 그냥 막아버리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박리 환자도 저도 참 많이 경험하는데 이런 박리가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든지 그런 상황 이런 것들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대부분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 그쵸. 그러니까 외상 외에는 사실 자발성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신에 일반적인 동맥경화증에 의한 협착과 경동맥 박리에 의한 협착은 저희가 영상 소견을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동맥 초음파뿐만 아니고 CT나 MR을 통한 경동맥 검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그 원인은 감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 방향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발성 뇌동맥 박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강남 세바스님이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 나름의 이제 프로토콜을 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 스텐트를 하거나 내막 제거술을 이렇게 시행해서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발표하기도 했고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발표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경동맥 내막 절제술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까지는 굳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진 않지만 어떤 환자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그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가 적합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점수화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저희가 실제 환자분한테 적용해서 사용한 예들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경동맥의 주행 경로 혹은 주변 조직과의 관계, 그 다음 심폐기능 이런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들을 저희가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내막 절제술과 스텐트 삽입술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해서 더 많은 점수를 부여받는 치료법을 그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을 개발함으로써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어떤 의사의 선호도나 혹은 환자가 잘못 알고 온 어떤 본인만의 혹은 가족들의 선호도를 떠나서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점수화된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시술로 해결할 것이냐 수술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치료 옵션이 있는데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선택해서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데 강남 세바스의 장점이 이런 게 다 저희가 치료 옵션을 양쪽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는 환자가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 절대적으로 좋다. 전 세계적으로 스텐트 삽입술보다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 좋으니 환자분은 그렇게 치료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셨지만 실제로 저희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는 그 환자분에게는 스텐트가 오히려 더 적합한 치료였기 때문에 저희가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환자분이 외부에서 경동맥 내막 절제술 이라는 것을 또 권유를 받았으나 목에 이렇게 크게 상처가 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을 원해서 우리 병원에 내원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분에게도 이렇게 저희 프로토콜을 적용했을 때 그분은 스텐트 삽입술보다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시행해서 잘 치료되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경동맥 스텐트나 아니면 이런 내막 절제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게 급성 증상이 있는 유증상과 증상이 지금까지 없었던 무증상 환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는 이제 급성 증상이 생겼기 때문에 유증상 환자인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실 언제 이것을 하는지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 만들어서 2주 이내로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에도 2주 이내에 하는 것들이 더 좋다고 언급이 돼서 저희가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빨리 하는 게 환자한테 위험하다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급성기 때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2주 이내에 해주는 것이 환자의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능하면 2주 이내 시술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증상이 있었던 환자 혹은 뇌경색이 왔던 환자, 그러니까 뇌경색 없이도 혈전이나 색전이 생김으로써 일시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포함해서 증상이 있었다면 저희가 2주 이내 치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없는 환자라면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증상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사 중에 무증상으로 발견된 경동맥 협착증의 경우에는 그 협착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협착률이 저희가 보통 무증상의 경우 80% 이상이면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같은 어떤 시술, 수술과 같은 치료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약물 치료, 그래서 위험 요인을 잘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혈색전 발생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뇌경색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혈소판지를 예방적 약물 치료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무증상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 요인이 있다면 위험 요인 조절, 그리고 예방적 항혈소판지 복용이 우선적인 치료가 되고, 그렇게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협착이 점점 진행해서 80% 이상 악화가 된다면 저희가 이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시술이든 수술이든 조금 더 적합한 치료를 저희가 제공하게 됩니다.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 나이가 들면서 혈관벽에 이물질이 쌓이는 이 동맥경화가 저희 뇌로 가는 혈관인 경동맥에 생기는 것이 경동맥 협착, 좁은 의미의 경동맥 협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경동맥 질환에 의해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것도 저희가 경동맥 질환, 경동맥 협착 질환 이렇게 큰 의미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혼돈 없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이 응급실이든 외래를 통해서 내원하게 되면 저희가 빠른 검사를 통해 저희 또 프로토콜을 적용해서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이러한 빠른 진료,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경동맥 질환이 의심되거나 혹은 걱정이 되거나 혹은 동맥경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내원하셔서 저희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적절한 검사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